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대교 교수님이신데요.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지난 8월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지질과학총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대회를 치렀고요. 그 이전에 저는 이제 강원대학교 지질학과에서 30년 동안 지질학 교수로 재임을 했었습니다. 예, 오늘 마침 그 뒷마무리를 위해서 부산 오신 김에 제가 먼 집안 분이 되어서 오늘 제가 여기 모시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지난 8월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부산 백스코에서 세계 지질과학총회가 열렸고요. 거기에 사무총장을 맡으셨죠? 조직위원장. 조직위원장을 맡으셨죠? 예. 예. 이번에 그 세계 지질과학총회의 주제는 위대한 여행자, 하나가 되는 지구로 향해라고 합니다. 120개 국가의 과학자들하고 NGO 그리고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등 해서 한 6천여 명 정도의 전 세계 분들이 이제 우리 부산 백스코에 다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의 환경 문제 그리고 지구 과학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부산에 열렸던 이 지질과학 총회를 두고 세계 최대 지질과학 올림픽이라고 맞습니다. 올림픽이라고 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제 저희 이제 그 지질과학 총회도 매 4년마다 개최가 되고요. 또 하필이면 또 올림픽이 있는 해에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올림픽과 같이 이제 전 세계의 지질학자들이 이제 한 나라에 모여서 다양한 분야 또는 뭐 어떤 단순한 학문적인 어떤 학술 발표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과학의 어떤 표준이 되는 그런 어떤 그 규범 같은 걸 정하고 또 새로운 어떤 미래의 연구 방향도 논의하고 하는 그런 이제 다양한 논의들을 한 자리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질과학의 올림픽 이런 표현을 써서 올림픽이 열리듯이 매 4년마다 이렇게 열린다는 뜻이죠. 예.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렸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마침 개최지를 부산으로 결정했는데 예. 이유나 또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한국에서 열린 건 물론 처음이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부산에서 열리게 된 거는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 특히 이제 우리 부산 광역시에서 이 처음 이제 개최 지원 단계에서부터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던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부산 백스코라는 아주 훌륭한 그런 회의 인프라 시설이 있어서 실제 실사 왔던 외국 학자들도 백스코의 여러 이제 회의장 시설, 전시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또 하나 이제 부산이 갖고 있는 이제 아주 독특한 매력으로서 부산이 이제 국가지질공원이기도 하지만 부산시 내 또는 외부에 이 중요한 지질학적 명소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종대나 이기대나 낙동화, 하구와 같이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한 관광 명소뿐만 아니라 우리 지질학적인 연구 대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부산이 이제 그런 회의를 개최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서울이 훨씬 더 시설이 이렇게 더 나았을 텐데도 덕분에 우리 부산의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태종대나 이기대나 낙동하구원이 또 그런 지질학적인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이제 처음 알았네요. 보통 지질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지층이나 암석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떠오르는데 이번에 주로 어떤 내용들을 논의를 했죠?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여러 주제를 선정을 해서 크게 이제 41개의 큰 팀을 정해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는데 사실은 각각의 주요한 주제인 팀 아래에 다시 세부적으로는 무려 215개의 그런 이제 특별 세션들을 나누어서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지구 환경 변화 같은 그런 주제, 또 자원과 에너지 분야,
또 이번에 특히 이제 우주 행성 지질에 관련된 그런 주제들, 그리고 이제 지질 재해, 그리고 이제 우리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 부지 선정 또는 폐기물의 어떤 저장소, 뭐 또 지질 공원, 뭐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이제 이 215개의 그 세부 주제에서 다 나누어 가지고 이번에 이제 다뤘습니다. 저도 그 핵물질 보관소, 폐기물 보관소 이런 게 큰 우리 이슈가 되고 있어서 어떤 결론을 내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최근에 왜 그 대왕 코너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대왕고래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번 논의에서 혹시 그에 대한 이야기 좀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아마 언론이나 일반 시민들한테는 가장 관심이 컸었던 그 특별 심포지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기자들도 이제 참석을 하셨는데 당연히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지질학적인 어떤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그 뭐 핵심적인 분야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이 지난 한 40년 동안 우리 대륙붕에서 탐사도 하고 그동안에 또 이제 고래전이라는 이제 동해 남부의 가스전에서 실질적인 상업 생산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것에 이제 그 어떤 그 생산량이 이제 거의 고갈이 돼서 이제 새로운 어떤 대형 유전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마침 이제 그 고래전보다 약간 북쪽인 포항 앞바다에 대륙붕에, 이거는 이제 대륙붕이 아니고 심해인데, 심해에 이제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제 그 가스전 내지는 석유전이 이제 매장돼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발표도 하고 지금 탐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순수한 학자적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사실 또 염려하는 것처럼 뭔가 또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다 해서 이제 여러 그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한번 전 세계 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또 그거에 관련 전문가들이 이제 수백 명 이상 참가하는 그런 학술대에서 이걸 한번 이제 정말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한번 발표해보고 논의해보고 한번 서로 이제 이렇게 어떤 비판적인 견해를 한번 모아보자 하는 그런 그 의도로서 이제 대왕 고래 그 심해 유전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심포지움을 개최를 했고 덕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그 정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물론 뭐 이번에 거기서 어떤 결론을 뭐 내리는 불가능했을 테고 그 의견들을 전체 들어보셨을 때 그 조직위원장님께서 느낀 건 어땠습니까? 가능성이 좀 더 있는 편이다, 없는 편이다 말씀하실지 모르죠. 저는 뭐 이 자리에서 이제 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처음에는 상당히 좀 회의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저도 이제 평생 30년 동안 이제 석유 탐사 지질을 뭐 주로 맡아서 가르쳤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전문 자문을 했었고 또 동해 대륙붕에 대한 그 어떤 실질적인 연구도 이제 오랫동안 했었던 입장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했던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어떤 초대형 유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어떤 그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제가 뭐 좀 기술적인 문제니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유가 큰 유전이 존재하려면은 4개의 중요한 핵심 요소가 갖춰져야 되는데, 뭐 저류함, 근원암, 덮개암, 그리고 이제 이 지질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3가지는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전문가들도 보는데 지금 제일 사실은 좀 미심쩍어 하는 게 근원암입니다. 근원암은 석유를 실제로 만드는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인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 동해에서 큰 대규모의 어떤 근원암층을 아직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이제 그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확인되거나 뭔가 확증을 가질 수 있으면은 지금 이제 국민들이 기다리는 그런 초대형의 이제 뭐 가스전 또는 석유전이 개발될 수도 있겠다 보는데 아직은 이제 우리가 시추도 하지 않았고 뭐 아주 세밀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그것을 근원암이라고 예, 근원암. 그것을 알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 드릴을 해가지고 시출해봐야 될 거다. 맞습니다. 예. 그럼 그거는 뭐 지금 현재는 전혀 알 길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12월 달부터 아마 시추 이추를 정하고 실제 시추에 들어간다 하는데 보통 이제 석유 탐사에서는 근원암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추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원암은 석유나 가스가 있는 층보다도 훨씬 더 깊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는 관심이 있지만 이게 이제 실질적인 상업적인 탐사 개발 성공에는 뭐 어떤 기여를 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만약에 위에 가스층이 있거나 석유층이 있다면 이미 밑에 근원암이 있다고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원암 자체를 확인하지는 않지만 뭐 그 이제 우리가 지금 유망 구조라 생각되는 곳에 시추를 하면 이제 근원암이 있었는지 하는 걸 결과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제가 근자 들어보니까 포항에 땅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 인류세라는 게 있던데, 예. 저는 이게 세자가 붙어 세금 세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 에이지입니다. 일종의 그 시간. 에이지를 예. 인류세. 예. 예. 그러시구나. 이거 간단하게 좀 우리 그 뭐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고 예. 전문가로서 말이죠. 네. 이게 이제 지금은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과학적 용어에서 이제 상식적인 용어가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하는 그 지질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다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중생대 같으면 이제 뭐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뭐 백악기 이렇게 있는데 이 세는 그 기보다도 더 밑에 단계의 그 시간입니다. 그 이전? 아니요, 그 이제 더 작은 단위. 그래서 이제 작은 예, 그 신생대는 크게 보면 제3기와 4기로 나누는데 그 4기가 다시 이제 플라이스토세와 현세라고 지금은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현세, 홀로세인 현세를 우리가 다시 세분해 가지고 현세의 가장 뒷부분을 인류세로 다시 구분하자, 이런 이제 제안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학자들은 인류가 이제 지난 한 100년, 200년 동안에 지구의 자연 환경조차도 이렇게 변형시킬 만큼 엄청난 뭔가 이렇게 영향을 줬다. 그러니 인류에 의해서 크게 자연 환경이 바뀐 이 시기를 기존의 이제 일반적인 어떤 시대 구분과는 좀 구분해 가지고 최근 1, 200년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예, 가장 최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산업혁명 이후를 이렇게 가장 변화가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인류세를 주창하는 분들은 1950년을 가지고 이제 기준을 삼자는 겁니다. 50년 이후. 그러니까 지금 한 70년밖에 안 된 거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이제 원자폭탄, 수소폭탄 실험에 의해서 지구의 지층에 그 핵실험으로부터 나온 어떤 그런 그 독특한 원소들이 이제 저장된 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미래에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어떤 경계층이 될 거다. 그러니 그걸 경계로 해서 더 최근의 지층을 인류세 지층으로 이렇게 명명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순수한 지구과학자뿐만 아니라 뭐 인류학이나 사회학을 하는 분들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또 그 논의에 참여해가지고 거의 인류세가 확정이 돼서 이번 부산 지질과학 총회에서 선포되는 걸로 기대를 했는데, 안타깝게 이제 이런 그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우리 국제지질연맹 산하에 그 층서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너무 짧은 시기고, 또 그 기준층이라는 것도 모호하니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로 구분하는 거. 예. 그래서 일단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 지질과학 총회에서 그게 아마 선포가 됐으면 아마 이것도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는데, 예, 그건 좀 아쉽게 됐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논의가 계속돼서 언젠가는 인류세가 확정이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우리 일본하고 관계에서 그 이제 동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혹시 총회에서 뭐 동해 표기에 대한 어떤 그것 때문에 제가 조직위원장으로서 제일 애를 먹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저도 예측을 못했는데, 저희는 이제 당연히 그 오래 전부터 이제 우리 그 부산 지질과학 총회 홈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이제
그 홍보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배포를 했는데 그 일본의 이제 일부 학자들이 거기에 이제 그 자기네들 주장인 일본의 즉 재팬시 대신에 우리가 동해라고 표기를 했다고 그거를 이제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게 국제적인 어떤 뭐 스탠다드가 아닌데 왜 이걸 표기했느냐, 이걸 빼라 요청이 와서 뭐 100번 양보를 해서 그러면은 빼는 거는 곤란하고 재팬시를 병기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스트시와 이렇게 재팬시를 병기하는 안을 이제 일본에 제시를 했는데 저희는 그 정도면 이제 충분히 우리가 주체자로서 포용력을 발휘해서 양보를 했다고 봤는데 일본 지질학회를 비롯한 학계에서는 그것도 자기네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질학계 전체가 말씀입니까? 일본만이 아니고? 아니, 일본에서. 일본 지질학계에서. 그래서 이제 재팬시로 단독 표기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이 대회를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보이콧하겠다 그런 이제 의사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고심을 했지만 이거는 뭐 단순히 이 학술대에서 일본 학자들의 참여 문제를 떠나가지고 우리 뭐 학계 또는 뭐 우리 이제 뭐 국민들의 어떤 자존심 문제도 있는데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 학자들이 저희가 최소한 500명 정도는 참여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100명밖에 안 왔습니다. 많이 안 왔고. 예, 그것도 이제 뭐 현역 연구자들, 교수나 뭐 정부기관 소속의 학자들은 거의 안 오고 은퇴한 학자들이나 민간 회사 소속의 학자들만 와서 하여튼 겉으로는 지금 한일 관계가 뭐 꽤 좋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좀 더 이렇게 깊은 부분에 들어가면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엉뚱한 부분까지 일본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걸 보고 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이 대회에서만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다음 대회 할 때는 또 재팬시로 쓸 것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그 주최국에서 이제 어떻게 표기하기에 달려 있는데 저희는 당연히 이제 병기해달라고 요청할 거고 일본은 이제 단독으로 표기해달라고 요청할 텐데 그거 이제 그쪽 주최자가 현재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일본 학자들은 당연히 단독 표기를 하고요. 그렇죠. 우리 대부분의 이제 국내 학자들은 외국 학술지에 표기할 때도 병기를 합니다. 이스트시하고 재팬시를. 그리고 일본 학자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쓸 때도 그렇게 병기를 하면 그 친구들도 그것까지 이제 지금까지 용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너무 이제 이렇게 좀 과도하게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뭔가 좀 양쪽의 어떤 학술 교류나 뭐 협의나 이런 데서 좀 화근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공식적인 세계 지도나 예를 들어서 뭐 선박 운행이나 이런데 저 쓰는 그 지도에는 병기가 돼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저도 정확하게 뭐 그 해도 내용은 모르는데. 단독으로 재팬시로 되어 있는 것도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이런 데서는 병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 해군의 작전 지도에는 또 뭐 재팬시로만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국제 해사기구에서 하도 논쟁이 되니까 최근에 어떻게 이제 그 타협책을 찾았냐면 이름을 아주 빼버리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숫자와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부호를 쓰는 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제 해도에는 상당 부분이 그 실제 이제 이렇게 뭐 재팬시 또는 이스트시란 표기를 하지 않고 뭐 영어 알파벳과 숫자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일본 학자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저희한테. 근데 이거는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 학자들은 그 숫자가 뭔지 의미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또 이렇게 그 밑에 이제 가로하고서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연 설명에 이제 또 똑같은 얘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뭐 받아들여지기가 어렵게 됐었죠. 그게 원칙만 있으면 어느 기점만 정할 수 있으면 그 기점에서 오른쪽은 뭐 자기 나라 이름 쓰도록 예.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리 한반도가 있으니까 동해, 일본 있고 그다음 일본 저기 그 태평양 쪽은 뭐 재팬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결국 제가 들어봐서는 이것도 중용적으로 예. 경기하는 게 정답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 우리 한일 관계라는 게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국민적 감정을 조금이라도 나쁘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거 잘 그렇게 타입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그 폐막식에서 예. 부산 선언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예. 그 부산 선언 선포에 대해서 예. 그 내용이나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37번째 세계 지질학 총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렇게 어떤 개최지 명칭이 들어간 선언, 즉 부산 디클레레이션 같은 이런 어떤 선언은 처음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지질과학연맹 IUGS가 이제 이번 세계지질과학 총회의 어떤 이제 주관 단체인데, 거기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이제 IGC 그 세계지질과학 총회 이후에 뭔가 하나의 유산으로서 남기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선언을 준비를 했고요. 선언의 내용은 이제 크게 이제 세 부분인데, 뭐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어떤 위기 인식을 우리 지구과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명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우리 지구 과학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의 어떤 뭐 원인을 밝히고 또 미래의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을 이게 이제 두 번째에서 이제 표현을 했고, 세 번째가 이제 이거에 이제 따라서 우리 개최지였던 부산에 뭔가 이제 이 그 총회 이후에 중요한 역할을 할 만한 어떤 이제 그 국제 지질과학의 허브 센터를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구 미래 환경에 대한 어떤 연구자들이 매년 부산에 한 번씩 모여서 연구 결과도 발표하지만 지금 했던 그런 어떤 그 취지에 맞게 앞으로 어떻게 이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우리 그 국민들이, 일반인들이 또는 뭐 행정 정책 입안자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지구 환경 변화를 좀 천천히 하거나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 논의하고자 해서 이제 부산 선언을 저희들이 이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8년 만에 개최됐다가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 이번 그 이 학술대가 꼭 그 저 뭐 과학자나 유관기관의 총회가 아니라 예. 이제 사실 지금 일반 국민들이나 세계 인류가 이 환경 오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좀 더 고양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일반인들도 많이 좀 참여시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대회를 준비하면서 제일 크게 역점을 뒀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거기에 참여하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뭐 우리 지역사회 부산 시민이나 또는 이제 청소년들한테 이제 이 학술대를 통해 가지고 뭐 지구과학 또는 지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알리고 또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연구 성과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전시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와서 그 전시장들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또는 이제 부산 그 영화관인가요? 부산 그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그 센터에서 이제 우리 지질 재해와 관련된 뭐 해운대나 또는 뭐 콘크리트 유토피아나 이런 그 재해 영화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서 영화의 전당에서 예, 영화의 전당에서 그런 행사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그 목표를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구과학 하면은 아직도 많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좀 딱딱하고 어려운 학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고, 우리 청소년들도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이 지구과학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이런 지구과학의 어떤 연구 대상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가장 평상시에 많이 접하고 있는 그런 그 대상들이거든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 뭐 주변에 있는 산, 우리 부산 같은 그렇죠. 해안이나 바다나 강 이런 곳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접하고 있지만 그거의 어떤 의미나 그것이 이제 왜 그곳에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지구과학이 이게 낯선 분야가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어떤 뭐 지적 호기심 그 속에 굉장히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분야다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소개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 젊은 학생들이나 예. 일반인들이 많이 좀 호응이 좋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나중에 다 통계를 내봤는데, 물론 이제 우리
이 지질 과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한 400여 명 저희가 자원봉사자로 썼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인 8월 30날을 이제 일반 시민한테 이렇게 개방하는 퍼블릭 데이를 했는데, 그날 오신 분들이 한 1,500명 이상 이제 시민과 학생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속에는 부스가 쭉 좀 있었습니까? 안에 이제 백스코 전시장, 그 전체가 이제 아까 이제 소개드렸던 뭐 국제 원자력 기구, 우리의 연구기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거기에 이제 연구 결과들 이렇게 포스터로 전시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와서 이제 자유롭게 볼 수 있게 이제 그런 그 개방을 그건 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개방해놓지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이 행사를 위해서 이제 등록비를 받고 등록한 사람들한테 이제 학술적인 면에서 이제 처음에 공개를 했고, 마지막 날 하루 공개하는 것도 우리 이제 일부 조직위원들이 좀 꺼려하는데 제가 적극 주장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와서 구경하면은 우리한테도 이게 굉장히 좋은 인식 제고에 의미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열게 다른 됐습니다. 나라에 스케치 되더라도 마지막 날 하루 정도는 그렇게 하는 거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그 제도를 갖고 있는 대회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AGO라고 국제 지구물리학 총회가 있는데, 거기도 꼭 마지막 날은 동네, 거기는 특히 이제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대거 견학을 오더라고요.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지구 환경 뭐 오염 이 문제는 뭐 전 인류가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 우리 정대교 교수님은 그 지질학과를,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선택하게 됐어요? 저는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76년에 이제 대학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전공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때 바로 그 우리 박 대통령이 포항에서 석유를 찾았다고 연두 기자회견에도 발표해가지고, 드디어 우리도 산유국이 되는구나. 그 직전까지 우리가 그 1차, 2차 오일 쇼크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가야지 뭔가 미래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몇 군데 이제 다른 그 선택도 고려를 했습니다만, 이걸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신통한 결과가 안 나와서 30년 지나고 나서야 이제 우리 그 한반도에서 이제 석유를 찾았는데,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도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나는 석유와 관련된 공부를 하겠다. 우리나라에 석유가 안 나오면 어떠냐. 우리가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그렇죠.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남미에 가서 석유를 찾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석유 탐사 개발을 공부했는데, 제가 산업적으로 큰 기여는 못했지만 지금 그 산업계에 가 있는 제 많은 제자들이 한 30여 명이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그 실무 책임자도 지금 제 제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 그렇게 후회하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또 총회 올림픽에도 조직위원장을 맡았으니까요. 그 끝으로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 에너지 장관 그 지금 지명자가 그 셰일가스로 돈을 많이 버는 젊은 친구라고 그러던데, 그 친구는 지금 지금 소위 지구 온난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사실과 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보도를 본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시죠. 저도 이제 같은 뉴스를 보면서 심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물론 소수지만은 이제 지구 과학자들 중에는 지금 이제 지구가 겪고 있는 이런 온실가스 문제 또는 그 지구 온난화 문제가 이게 과거 지구가 겪었었던 어떤 큰 변화 안에 있는 거지, 이게 이런 인류에 의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생긴 변화가 이걸 뛰어넘는 새로운 그런 어떤 급격한 그런 변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아마 그 에너지 장관으로 취임하는 분도 그런 어떤 그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추가로 화석연료를 더 쓰거나 또 지금 새로운 어떤 대체 에너지를 그렇게 애써서 할 필요 없다. 지금 있는 추세대로 그냥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새 행정부에서 파리 협약에서 탈퇴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어떤 산업계의 어떤 그런 온실가스 규제 같은 거를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런 취지로 아마 정책을 밀고 나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저희 이제 지구과학자 측면에서 보면은
그 절대량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런 그 온실가스의 증가나 뭐 지구 온난화는 속도의 문제거든요. 과거에 이제 수만 년, 수십만 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섭씨 2도, 3도의 상승이 지금은 거의 뭐 100년, 200년 사이에 급격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 생태계에서 보면은 우리 생물, 동물이나 식물이 그 변화를 도저히 맞춰서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상당수 많은 종들이 아마 도태되고 말 겁니다. 뭐 인류도 이제 그 안에 포함될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그런 어떤 주장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에는 도저히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기록을 한번 보니까 지구의 그 온도가 2.5도가 올라가면 과거에 우리 지구가 멸망했던 그 빙하기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구가 완전히 모든 생물체가 죽게 되는 그런 변화도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그 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많은 지구과학자들이 그 섭씨 2.5도 상승을 굉장히 그 소위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지구 환경 변화가 그 2.5도를 초과하는 순간에 벌어질 거라고 지금 이제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제 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2.5도까지 올라가는 거는 막아보자 해서 지금 이제 어떤 나라별로 그 온실가스 배출 할당도 주고 그걸 초과하면은 이렇게 어떤 벌금 같은 걸 매기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예측은 하지만 사실 그건 이제 우리가 장담하기는 어려운데, 대표적으로 이제 남극의 얼음이나 그린랜드 빙하들이 이제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구의 생태계가 변하고, 또 지구의 저지대, 우리 부산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해수면이 60cm에서 1m 이상 올라가면은 해안 저지대들이 이제 많이 침수가 되거든요. 그런 걸로부터 직접적인 또 피해도 받고.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어그리컬처, 그 농산물 계통이 되게 이제 그 저지대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수면이 올라오면, 그게 제가 좀 잠깐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게 1cm인가 2cm인가 올라오면 그 굉장히 침식당해가지고 우리 먹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또 다른 과학이 발전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결국 멸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 인구 분포를 봐도 거의 해안지대, 해안으로부터 10km, 그렇죠. 20km 이내 해안지대 사는 인구가 거의 60%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도 대표적으로 미국의 플로리다주는 이 해수면이 1.5m만 올라오면 플로리다 거의 한 80%가 이렇게 침수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결과가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은 해수면 상승은 직접적으로 삶의 터전이 침수되는 것도 있고, 지금 의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그런 어떤 녹지에서의 농업 문제 이런 것도 일으킬 수 있고,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으로 사과 그 재배지가 지금 북상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게 지난 한 50년 사이에 제가 이제 한번 그 자료를 보니까 이쪽 그 경산, 대구에서 지금 이제 안동, 영주를 거쳐서 강원도 영월까지 올라가는데 그 온도가 한 1도도 채 올라가지 않은 동안에 일어난 변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5도가 올라가면 아마 한반도에서는 사과 재배가 불가능할 거고요. 우리는 아마 저기 중국 길림성에서 이제 사과를 사다 먹어야 되지 않을까. 트럼프가 지난번 일기 자기가 할 때 파리 협약에 그 사인 안 했잖아요. 탈퇴를 했죠. 탈퇴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저 크리스 라이트인가 이 친구가 만약에 이제 에너지 장관이 되면 완전히 또 빠져버리는 말이에요. 이게 제 생각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텐데. 또 탈퇴할 거를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이제 마음이 아픈 게, 사실 미국이 오늘의 미국을 저렇게 만드는 데는 말이죠, 엄청난 많은 이 지구를 파괴하고 이 지구의 온난화를 만드는 데 기여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저걸 다 해먹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죽게 되겠단 말이죠. 그것도 참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아주 이기적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누적된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은 미국이 배출한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현 시점에서는 중국도 이제 산업화가 되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크지만 아직도 미국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뭐 중국이 지금처럼 산업화되기 전 아마 60년대, 70년대로 하면 미국이 거의 절반 이상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이렇게 제공을 한 건데 이제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책임을 갖고 앞장서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많은 폐해를 줬으니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뭐 보상을 하는 게 옳은데 지금 하여튼 새로운 그게 우리가 인간 사회로 따지면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같은 맞습니다. 뭐 그런 거죠. 그게. 그 지금 우리도 지금 사실 이걸 이제 약속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인가요? 그거 했지 않습니까? 해놔놓고 그걸 지금 맞추려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사실 죽을 판이거든요. 아주 그거 생각해 보면 미국이 아주 괘씸해요. 하여튼 오늘 그 장시간 바쁘신 대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좋은 기회를 또 우리 본 할아버지 자손이 됐어. 고맙습니다. 하여튼 좋은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우리 유튜브는 아직은 시청자가 많지 않습니다만 언젠가는 아마 수십만 명이 안 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 네.